그리고 책에는 그거 외에도 이제 수많은 파생 전략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20년 아까 이제 성과를 따졌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성과만 보면 그 미국 소매 판매 증가율을 기준으로 그렇죠. 해서 한국 수출주, 여기서 이제 수출주를 투자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그 ETF 중에서 자동차하고 반도체에 투자하는 그 연동하는 ETF 두 가지 상품이 있어요. 맞아요. 한국 수출주 이 두 가지하고 한국의 내수주, 이거는 은행하고 헬스케어 연동하는 ETF입니다. 이거 두 가지 종목을,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에요. 국내 자산 두 가지만 가지고 스위칭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아까 같은 방식으로. 이게 그 기준을 삼는 게 미국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 그걸 가지고 3개월 연속으로 올랐다거나 떨어졌을 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스위칭 매매를 하는데, 이게 그 성과가 얼마가 나왔냐면 5,08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300 몇 프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같은 기간에 5,000%가 넘어요. 그럼 이 모델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다른 것보다 월등한 수익률이 나왔던 건가요? 두 가지죠. 뭐. 첫 번째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일 거래가 잘 되는 업종을 찾았거든요. 예. 그런데 찾다 보니까 제일 성과가 좋은 펀드들이 거래가 제일 많잖아요. 예. 그냥 후견 편향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나라의 업종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들이 되게 많은데, ETF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거래도 잘 되고 또 상장된 지 오래된 걸 찾았더니 이 네 개인데, 예. 이 네 개가 그동안 이렇게 거래도 잘 되고 상장도 돼서 유지를 잘해온 10년 넘게 이 펀드들이 유지한 이유가 누적 성과가 좋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약간의 후견 편향이라고, 우리가 뒤를 보면 뭔가 옛날에 있었던 일들이 뚜렷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네 개 산업,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은행, 이 네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들이어서, 이 주력 산업들이라 보니까 이게 그 효과가, 아무래도 이 펀드 그냥 하나만 투자를 해도 성과가 좋았을 것 같은데 요걸 스위칭하니까 좋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로 미국의 소매 판매가 막 3달 연속 좋아진다. 이거 굉장히 강한 신호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자동차랑 그냥 반도체 반반 섞어찌개로 딱 사놓으면 이게 성과가 엄청 좋다가, 또 지난해 7월 이후처럼 한국 수출 탄력 둔화되고 미국 소매 판매가 이제 여름부터 부진했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또 반대로 우리나라 은행이라든가 혹은 뭐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또 투자를 분산을 해놨으면, 최근 뭐 바이오는 조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행주가 연초 대비 주가 주식시장이 그렇게 낙폭이 큰 상황에서도 제일 잘 버틴 게 은행이랑 보험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0여 년에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상승률. 예,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재미죠. 그러니까 성과는 누리면서 시장이 좀 어려워지거나 시장 수급이 좀 안 좋아질 때는 내수 관련주로 잘 방어하는. 그러니까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 없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오늘 잠깐 이야기했지만 BBIG로 대표되는 그 우리나라의 성장주 또는 수출주만 한국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있다. 투자하기 좋은 기업들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머징 국가 중에서 이만큼 많은 나라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 전략도 참 재밌는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변동성이 당연히 이제 수익률이 높으니까 변동성도 큽니다. 근데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한데 이 전략은 그 간단하게 다루는 그 챕터에서만 딱 설명하고 끝나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뭐 이거 활용하는 지수, 방법도 그렇고 수익률이 높은 방법들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전 응용 뒤쪽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실전 응용 편을 보면 그냥 한국 주식하고 미국 국채 이거 가지고 이제 스위칭 매매하는 리밸런싱을 몇 대 몇으로 잡아갖고 할 것인가 이거 설명하는 내용 위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소개했던 그 5,000%짜리 막 이런 수익률 모델은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배제를 하신 것인지. 네, 맞습니다. 아니면 난이도가 좀 높다고 생각해서. 둘 다 하죠. 둘 다 하죠. 그러니까 ETF 하나만 매매하면 되는데 두 개로 쌍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변동성이 좀 세죠. 왜냐하면 고수익이 나면 이게 한번 아무리 제가 잘 피해 다닙니다라고 해도 일단 20-30% 조정이 되게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익률의 높은 수익률만 보면서 투자의 위험을 또 약간은 또 무시했다가 제 책 보고 그렇게 했는데 손실 봤다는 분이 나올까 봐 약간 겁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1년 투자를 했는데 손실 본 해가 1년에 그 21년 동안 2번인가 밖에 없는 전략이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 주식이랑 미국 국채 분산 투자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한국 주식에 올인한 것만큼 성과가 나는 거의 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좋은 전략들이 있는데 굳이 5,000%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좀 제대로 하라라는 뜻에서 이런 다양한 전략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약간 자랑한 거고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거는 왜냐하면 그 전략대로 저도 잘 힘들더라고요. 힘든 경우가 저는 전체 자산을 약간 따로 떼서 제 인생에 큰 영향 없다 싶은 소액의 자금을 떼서 조금 공격적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나 싶을 그 고통의 순간이 가끔 와요. 이 책의 저자인 저도 그런데 우리 독자분들이 야, 이 전략만 하면 돼 이러실까 봐 뒤에 약간 뺀 거죠. 사실 책 파는 데는 그게 더 좋은데. 홍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 책 읽고 분명히 거기에 꽂히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없을 수는 없죠. 이거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다 읽고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과거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그렇죠.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루는 책들이 좀 있어요. 이론서들이. 근데 그중에서 또 이 책 말고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그게 있죠. 그러니까 저퍼주, PBR, 그다음에 고 ROE 종목을 기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산출을 해서 그 조합을 가지고 나오는 종목들 그거를 그냥 무조건 임의적으로 투자하는 거, 기계적으로 투자라는 맞습니다. 마법 공식이라는 게 있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한 10년 전쯤에 한창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투자자들 사이에. 네. 그런데 실제로 그 전략을 응용을 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반응이 글쎄 뭐 이런 반응이 있어요. 사실 네,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저도 예. 글쎄였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투자 이론이고 사실 이것도 이제 투자 이론인데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 투자 이론과 실제 투자자들이 했던 효과의 갭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인지 아니요, 그건 아니죠. 아니면 단기간에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인내심 부족 때문인지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론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론에 기반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예. 공식이 참 좋은 공식이고 정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유명해진 게 2000년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900포인트일 때 제가 그때도 달러를 들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달러를 처분하고 n분의 1씩 그러니까 5개 종목을 마법 공식에 따라서 5개 종목을 샀습니다. 제 블로그도 그때 글이 있는데요. 샀는데 그 뒤에 한 종목이 사실상 상장 폐지되고 한 종목은 거의 그 뒤로 영원히 그냥 잊혀진 종목이 됐고 나머지 3종목은 성과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나고 보면 플러스가 났는데 코스피 200이 그때 2배 올랐잖아요. 1800포인트. 예. 그러니까 그 시장 지수를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되게 놀랐거든요. 왜 그럴까 하고 살펴봤더니 이제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기업의 이익이 높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계 분식의 리스크도 있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때 있었던 키코 사태, 상장 폐지 리스크, 오너의 횡령 뭐 등등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질적인 요소들이 저평가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그냥 그 기업의 수익성이 높고 저평가됐다고 해서 그냥 사면 분명 그 중에 이렇게 몇 배가 난 종목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과거의 백테스트만큼 아름답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제가 오늘 이 책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채찍 효과라는 이론을 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채찍의 끝에 위치한 것처럼 채찍의 손잡이를 조금만 흔들어도 채찍의 끝이 막 요동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진국 소비자들의 경기 변동에 따라서 수요 변동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이 너무나 격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 자산시장의 변동성들을 미리 좀 파악하려고 찾다 보니 처음에는 환율 수출하다가 이제 결국 미국 소매 판매까지 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진국의 경기 지표들, 소매 판매 지표들을 잘 관찰해서 그것도 뭐 어떤 사라는 자산이 얼토당토하는 자산도 아니고 미국 국채같이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산 배분하다 해도 되고 또는 아니면 스위칭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나가면 이게 경제 이론하고도 일맥상통하고 또 더 나가서 고르기도 되게 쉽고 투자 판단이 굉장히 쉽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추천할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퀀트 전략이 다 실패한다가 아니라 이런 퀀트 전략이 성공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좀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 ROE가 높았다가 아니라 약간 더 바꿔서 뭐 예를 들어서 ROE는 순이익을 가지고 하니까 영업이익을 갖고 한다든가 또는 영업 부문의 현금 흐름이라든가 뭐 이런 보완적인 지표들을 찾는 새로운 그래서 뉴 마법 공식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형태의 퀀트 모델들이 그 뒤에 되게 많이 개발된 것들을 참고하시면 그 단순 모델들보다 더 나은 전략들도 많이 지금 시장에 개발돼 있으니까 뭐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책은 저는 마법의 멀티플이라는 책을 추천하고요. 이렇게 책 광고까지 하고 가네요. 알겠습니다. 다 했죠? 좀 보내주세요. 이 책 읽으면서 저도 바로 이제 좀 적용해서 활용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저도 이제 개별 종목 투자를 하고 있으니 그렇죠. 그거를 당장 손댈 생각은 없고 대신에 연금 계좌는 이런 방법을 좀 활용을 해봐도 괜찮겠다. 제가 연금 계좌용 ETF까지 다 제공했죠.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 자산, 그러니까 이 전략은 달러의 안정성 그것에 대해 기대는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금 투자라는 게 단순히 1년, 2년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한 40년씩 투자를 할 만한 초장기 투자거든요. 그러면 달러주의가 앞으로도 10년에서 한 30년, 40년까지 계속 지금처럼 유지된다라는 전제 하에 이 전략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국채를 한국 주식에 짝짓기 하는 이 전략이 초장기 투자 여기에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일단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혹시 의구심을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어쨌든 강대국 사이에 굉장히 좀 그 관계가 굉장히 좀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패권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조금 더 지금보다 강화가 돼서 달러주의가 좀 흔들리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장기 투자에 그래도 달러가 앞으로도 계속 유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10년 뒤의 일은 저도 자신이 없고요. 왜냐하면 이 책을 쓰는 저자로서 제 책이 고전의 반열에 오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세월의 테스트 속에서 훼손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책도 이 책이 진실을 담기 위해 제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정보의 한계, 시대의 한계 속에서 틀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제 책의 유효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책의 유효기간인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일단 미국 국채의 어떤 신뢰성이 흔들릴 만한 그런 일들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더 나가서 이런 또 그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경쟁 국가들이 좀 품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성 파워가 없다. 소프트 파워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이게 좀 약하니까 사람들을 마음에서부터 좀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저희들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좀 참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아서 미국이 잘하는 것보다 남들이 못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직은 속어법. 그러면 이걸 대체할 만한 자산이 있어라고 했을 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책의 후반부에 사실 그 중국 위엔나가 이런 안전자산의 대용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하잖아요. 근데 좀 아직은 어렵다라는 결론이고 5년이나 10년 뒤에는 또 다른 대안이 나온다면 또 그때는 또 새 책을 써서 독자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홍 대표님이 아예 그냥 정확하게 옳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옳다가 아니라 유효기간을 정해주셨네요. 예, 그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도 뭐 20년, 30년간은 전략을 만들고 싶은데 그 지난 10년 맞았다고 앞으로도 맞다라는 보장이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솔직해서 좋네요. 일단은 그러면 5년은 안심하고 투자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 변하는 상황을 좀 지켜보자고요. 그럼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신 분 느끼실 텐데 아까 이제 수익률 굉장히 높게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모델들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 가서 어떤 정보를 찾아보고 이거를 때마다 추적을 해갖고 이거를 투자를 하고 앉았냐, 비중을 조정을 하고 앉았냐. 혹시 이거 대신해주는 상품 내주면 안 돼요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리치고라는 앱이 있죠, 따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 무료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만간에 정식으로 상품화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아까 잠깐 나누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런 홍보 얘기도 주셔서. 아니 홍보가 아니라 제가 투자하기에 좀 편리한 방법을 찾는데 그런 방법을 내주신다라고 하니까 네. 소개를 잠깐. 이게 지금 리치고 앱이 주식이랑 부동산 두 개의 앱으로 이렇게 앱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주식 파트를 누르면 대가들의 투자 전략이라든가 다양한 투자 전략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돈이 얼마고 내가 좋아하는 전략은 이거다라고 누르면 이걸 몇 주 얼마에 사라까지 다 저희가 신호를 주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난해 연말 올해 초처럼 주가가 급등록할 때는 지금 저가 매수하세요까지 신호를 주는 그런 앱을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요거는 그냥 신호에 불과하고 직접 그걸 결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좀 더 노력을 해서 봄에는 올해 봄에는 이런 자동 매매를 해주는 상품, 투자 상품도 지금 출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계획이라는 게 항상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나옵니다 이렇게 단언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르면 봄에는 올해 봄에는 방금 우리 김 기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전략들, 마음 편한 전략들에 투자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매매해주는 이런 어떤 상품들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내가 이렇게 몇 가지 팩터를 넣어보면은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게 있다고 하니까 공짜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한번 공짜입니다. 한번 이게 어떤 건가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제 책에도 또 그 앱 사용 설명서까지 넣어놨으니까 뭐 꼭 그거 안 보셔도 근데 직관적으로 금방 쉽게 작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쭤볼 얘기가 홍 대표님이 그 지금 리치고 대표님이시고 그리고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의도 부동산 전문가 중에 한 분이셨어요. 증권가에 이야기 왜 안 하나 했다. 부동산 전문가가 몇 분 안 계셨는데 그중 한 그중 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책 뒤편에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지금 저희 국민들 거주하는 집이 보유자산의 상당 부분인 부분들이 그렇죠.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집을 뺀 나머지 자산이죠. 집을 뺀 나머지 자산을 국내 해외 뭐 이제 안정 성장 뭐 이런 자산으로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빼고 이런 식으로 또 나눠갖고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사는 집을 내 자산 전체 안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완전 자산으로 놓든 무슨 자산으로 놓든 집을 포함을 시켜갖고 이렇게 전체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집을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렇게 자산 배분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해봐라 하는 게 맞는지 리밸런싱을 할 때 그렇다고 이제 또 내가 사는 집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서 뭐 한다라고 해서 이 집을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집을 투자 자산 개념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그게 맞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고 싶죠. 어떤 자산의 가격이 끝도 없이 올라가기를.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끝도 없이 오른다고 생각될 때가 지나고 보면 위험한 시기가 참 많았죠. 대표적인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정말 지난해 이맘때만 하더라도 그냥 삼성전자나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또는 셀트리온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들 그냥 사놓고 묻어두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일반적인 이야기였었는데 지금 지난 1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자산 시장에서 끝도 없이 올라간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될 때는 대부분 과잉 확신의 시대 또는 어쩌면 안타깝지만 버블의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최근 한 8년 동안 계속 올랐다고 해서 이걸 그냥 뭐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놓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위험한 자산입니다. 근데 이제 위험한 자산인데 방금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팔아서 리밸런싱 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동산 가격의 변동 리스크를 반대로 움직여주는 자산을 투자를 하면 이 리스크를 피할 수 있거든요. 뭔가요? 바로 미국 주식입니다. 예, 한국 부동산과 가장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은 미국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한국 부동산과 또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이 몇 가지 투자 조합들이 더 있습니다만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중이 크면 클수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필수다. 그래서 책 후반부 스테이지 3에 가면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제 자산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도 제시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1997년이나 2013년처럼 하우스포 사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이 붕괴되는 어려움들을 겪을 때 어디다 투자를 했을 때가 가장 마음이 편했는가 하면 미국 주식이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다양한 자산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 대표님이 그 증권사에 소속해 계실 때부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씩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이제 워낙 그 증권사에 부동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강세론자, 부동산 강세론자 이렇게 이제 분류가 그렇게 됐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비유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의견이죠? 네, 의견을. 아니 뭐 작년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20.2% 올랐어요. 예. 그래서 2002년 카드 버블 이후 역사상 두 번째 상승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급등한 상황에서까지 집을 지금이라도 사라고 말하기는 저는 이제 그럴 용기는 없다. 예. 뭐 빠진다가 아니라 예. 이제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 것 같다. 자산 시장에 대해서 두 가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하나는 가격의 방향을 맞춰라. 근데 그건 저는 자신이 없고 지금은 이제는. 근데 가격이 앞으로 10년 동안 가격을 놓고 보았을 때 현재 가격에서 사는 게 매력적이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시장이라는 게 조정을 받고 또 지금 가격보다 더 올라가는 시기가 분명 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 가장 사기 좋은 시기인가 앞으로 10년을 놓고 보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싼 값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지난해의 급등이 너무 격했다. 그리고 집을 사는 방식이 부동산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 투자와 그 갭 투자에 들어가는 돈조차도 대부분 신용융자 등으로 신용대출로 돈을 빌린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높은 투자가 작년에 있었던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이게 레버리지 투자의 시기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저가 매수의 시기도 있지만 레버리지 투자의 시기도 있어요. 시장에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투자가 일반화되고 이게 전면에 나서는 시기에는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로서 이게 꺼진 다음에 후폭풍이 어떤지를 아니까 조심하자라고밖에 말 못하는. 그래서 지난 8년 동안 강세장이 있었는데 그동안 안 사다가 왜 지금 굳이 사야 되는가? 차라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동산과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투자를 해놨다가 다음번 사이클에 사면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집을 여러 채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반대로 이렇게 좀 구체화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죠. 네. 예, 아직 그 집이 없으신 분들. 이분들은 가격과 상관없이 지금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나름의 좀 시기를 저울질해서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후자라는 거죠. 꼭 집이라는 게 뭐 어떤 사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신혼부부다 또는 애가 태어난다 그러면 분명 집을 사고 싶은 요건이 있지만 그 시장의 여건이나 자신의 소득 수준이 맞지 않으면 다음 사이클에 사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애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또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사실 학군이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또는 직주 근접이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이를 좀 맡기기 쉬운 데 사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7년, 8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는 동안 저는 계속 사라 그랬던 입장인데 그동안에 신혼이셨던 분들이 안 샀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이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확신하고 계셨던 겁니까? 아니면 도저히 이 가격에 내가 못 사는 소득 수준이니까. 근데 지금 둘 다 더 안 좋아졌잖아요. 예. 근데 왜 지금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되시는 분들이야 사는 건 그건 제가 뭐 말릴 수 없는데 실수요자분들이 지금까지 안 사겠다든가 또는 뭐 지금이 투자 타이밍상 좋은 타이밍이냐고 물을 때는 그렇게 좋은 타이밍은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분포에서 볼 때 과열권이고 약간은 버블에 들어간 지역들도 보이는데 굳이 이 가격에 사야 되는가? 이런 질문은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질문을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8일 기준으로 주가지수가 2,800선까지 다가선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주식을 사도 괜찮은지 잘 골라서 특정 업종이나 섹터를 사야 할지 아니면 아직도 통째로 그냥 코스피 그 ETF를 사도 충분할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성장주와 실적 대비 어떤 그 주가가 싼 종목들 좀 구분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어떤 특정 종목 섹터에 속하는 ETF를 사는 게 아니 첫 번째는 한국 주식을 지금 사도 괜찮은지, 두 번째 전체 코스피 ETF를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섹터의 것들을 사는 게 나을지, 그리고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를 제외한 다른 자산 중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있는지, 이 질문에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사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매력이 없는 주가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종가를 못 본 상태지만 2,700, 800 정도라면 아직은 뭐 저평가 레벨이다. 두 번째, 산다면 너무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해서 베팅보다는 지수를 사고 싶은 여건이고요. 또 굳이 업종을 사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수주 쪽이나 가치주 쪽이 아직은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난해 가장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유튜브를 구독하신 분들한테 가장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자산이 미국 리츠였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요즘 또 조정도 받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시장에서 딱히 어디가 정말 매력적이고 이건 이코노미스트로서 너무 싸다라고 말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무감을 느끼는 업종이나 산업은 없는 거 보면 확실히 지금이 올해는 재테크에서 놓고 볼 때 좀 재미없는 해다. 그러니까 작년처럼 부동산이다라는 게 딱 필이 오는 해가 아닌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 외에 다른 건 살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고 있어요. 사실 홍 박사님 모셔놓고 여쭤볼 건 굉장히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쭤볼 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시간상 1시간 안에는 끝내야 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꼭 한번 다시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